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에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뭐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 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5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